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에피쿠로스 학파에 이어서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배웠습니다. 예, 헬레니즘 시대에 두 가지 학파가 나오는데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라고 배웠죠. 예, 쾌락주의, 금욕주의 이렇게 해서 이 쾌락주의에 해당하는 것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내세웠던 쾌락주의가 되고요. 금욕주의는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논. 예, 근데 지난번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쾌락주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금욕주의는 스토아 학파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창시자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 기둥이 보이죠? 요것을 이제 스토아라고 부릅니다. 스토아. 이 기둥 옆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기둥이 이제 이 스토아 학파의 특징이에요.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건물 내부는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하고 요 건물 사이에 안에 그 실내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위에 이제 여기 보듯이 이렇게 지붕이 있고요. 이 기둥하고 안에 이제 신전이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 신전하고 이 기둥 사이에가 빈 공간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제 철학자들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기둥이 이제 하나의 특징으로, 상징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스토아파는 이 기둥, 스토아 포이킬레라고 하는데, 이 스토아 포이킬레 이름을 따서 스토아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전이라는 곳은 이제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높은 이제 귀족 신분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신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요 기둥 옆에, 요 바깥쪽에는 아무나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파는 뭐 귀족을 비롯해서 왕족이나 귀족, 뭐 시민들을 비롯해서 일반 서민까지도, 심지어 노예까지도 와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파는 귀족부터 노예까지 아주 다양한 사상가들이 스토아파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헬레니즘 시대에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다고 했는데 쾌락주의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오늘 배울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 스토아 학파는 반대로 금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절제하자, 욕망을 절제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금욕을 통해서 지난번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했던 것처럼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심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았는데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심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안심인명이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안심인명이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 안심인명,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정신적 쾌락을 통해서 그런 부동심의 상태에 갈 수 있다고 본 거고요. 금욕주의는 반대로 우리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이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상의 차이일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뭐 비슷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스토아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아파는 금욕을 강조했다 그랬죠. 금욕을 통해서 부동심에 도달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좀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토아파가 제시하는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 이 금욕의 방법,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학습 내용은 자,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스토아파 부동심에 도달하고자 했고요.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지난번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부동심의 상태를 뭐라 불렀습니까?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죠? 여러분, 아타락시아. 네,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아타락시아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A라는 말은 이제 부정의 뜻이 있다 그랬고요. 여기 타락시아는 동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흔들린다 이런 뜻인데 동요가 없다? 예,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아타락시아라고 했습니다. 예, 동요가 없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아타락시아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스토아파에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파테이아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테이아에 도달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정념을 우리가 이제 제거함으로써, 여기 정념이란 말이 상당히 여기 스토아파에서는 중요한데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념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아파는 금욕주의라고 부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반면에 스토아파는 명칭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대조적인 용어죠. 금욕주의, 욕망을 절제한다. 이 금욕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갖 정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념으로부터 벗어나자. 근데 이 정념이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정념. 여러분 정념이란 말은 들어보긴 했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 감정이란 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의 반대 의미로 감정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야 우리 감정이 휘둘리면 안 돼. 또 화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정이 휘둘리지 말자. 이성을 찾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감정하고 뭐 유사한 개념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과 정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왜 쉬운 감정이란 말을 안 쓰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정념이란 말을 쓰냐?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정념하고 비교했을 때요. 정념이라는 것은 이거는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에서 패션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이제 패션이란 말이 정념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패션. 근데 패시브하다 그러면 수동적인 이런 뜻이 있죠. 수동적이다. 패시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념과 감정은 약간 달라요. 비슷한 용어긴 하지만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능동적인 의미가 있고요.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정념은. 그런데 감정은 내 스스로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정념은 오히려 어떤 외부에서 나의 마음을 흔들 경우에 그래서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면은 그것을 정념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안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요동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정념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게 되는 그런 상태를 정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크게 흔들리면은 그건 정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패시브 하면 수동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동적인 감정이 정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적인 감정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내가 화를 내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은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는 되지만 이건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 근데 이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은 정념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여기 일부러 정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쉬운 말을 놔두고 일부러 정념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깥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정념이란 말을 일부러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념이 뭐냐? 구체적으로 욕망이나 뭐 공포, 쾌락, 슬픔 이런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의 격렬한 움직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욕망이 일어나고 내가 공포에 떨고 쾌락을 막 누리려고 하고 슬퍼지는 상황.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 때문에 내가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공포에 떨기도 하고 어떤 욕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크게 흔들렸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정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되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정념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스타파에서는 이 평온한 삶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욕망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슬픔 이런 것들은 비자연적인 정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비자연적인 정념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욕망, 공포, 쾌락, 슬픔 이런 것들을 비자연적인 정념이다. 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생겨나는 내 마음의 어떤 동요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 예, 이 단어가 중요하죠. 예,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렸을 때 정념이라 부른다. 근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비자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정념은 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교과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감정이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거는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은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효라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래서 이건 자연적인 정념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여기 얽매이게 되면은 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자연스러운 정념에 대해서도 초연할 것을 강조합니다. 스타파에서는요. 요점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정념도 너무 얽매이지는 말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내 평온한 삶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효도나 뭐 내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감정인데요. 이런 것들도 너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면은 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건강을 챙기는 마음 이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죠, 이걸. 그죠?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념에서 벗어나서 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성을 강조했던 사상가들, 즉 이제 근대의 스피노자나 근대 철학의 완성자 칸트, 그리고 이제 이 헬레니즘 시대에 이어서 나오는 로마의 만민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사상들은 모두 다 이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이성을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 신학자니까 믿음이 중요했겠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아울러 이성을 강조했던 사람이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대에서는 자연법 사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자연법 사상이 뭡니까? 이것도 이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거죠. 그래서 여기 스피노자나 칸트나 로마의 만민법, 그 다음에 중세의 신학자 아퀴나스, 그리고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아파테이아라고 부릅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죠. 아파테이아. 아파테이아는 뭐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아파테이아. T-H-I-E-A. 이렇게 아파테이아라고 쓰는데요. A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부정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파테이아는 뭐냐? 파테이아는 이것은 이제 정념입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정념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감정을 정념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념에 흔들리게 되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념이 없는 상태, 예, 무정념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심을 그리스어로 아파테이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파테이아라는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념이 제거된 상태, 없는 상태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부동심이 됐습니다. 이 부동심을 그리스어로 아파테이아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그 얘기했던 에피쿠로스 아파, 아타락시아하고 크게 다르진 않죠? 예, 그래서 아타락시아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이제 아타락시아는 정신적 쾌락, 이것을 이제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쾌락이고 정신적 어떤 평온한 상태인데, 여기 아파테이아는 반대로 정념을 없앰으로써, 제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부동심의 상태다. 그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정념 중에 하나가 쾌락이겠죠, 쾌락.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쾌락을 없애자고 했죠?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뭐라 그래요? 아타락시아는 이거는 쾌락을 추구해서 얻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미상으로는 상당히 반대 의미가 되죠. 이쪽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마음의 평온한 상태, 부동심의 상태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오히려 이 쾌락과 같은 이런 정념을 없앰으로써, 반대죠? 이쪽하고 반대, 없앰으로써 부동심의 상태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테이의 상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즉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테이아하고 아타락시아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성에 따른 삶이 중요한데요. 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성을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불러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로고스다. 그러면은 이성을 뜻하는 것인데, 이 이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자연의 법이기도 합니다. 이건 자연의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로고스는 이성의 뜻이 있고요. 자연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의 의미로도 씁니다. 신. 왜 신이 여기 로고스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이제 보편적인 어떤 범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재해 있는 모든 신들을 범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기독교의 어떤 의미로 인격적인 신이 아니고요. 모든 자연 속에 들어있는 신을 이제 로고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의미가 좀 이렇게 폭이 넓어요. 이성이다, 자연이다, 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본질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신이 만물의 본질이죠. 그리고 자연도 모든 것이 저절로 그러한 것, 원래 자연의 뜻이 그런 건데요.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 저절로 그러한 것, 이것이 이제 자연의 뜻입니다. 원래 그것이 이제 이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서쪽으로 집니다. 누가 이렇게 시키는 건가요? 이건 자연의 현상이죠, 그죠? 이건 자연의 현상이기도 하고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이거는 신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이제 법칙입니다. 로고스는 이제 법칙이라고 번역도 하죠, 그죠? 법칙, 이법, 자연, 이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신의 섭리다, 법칙이다, 이법이다, 그리고 자연이다, 이성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 이성은 만물의 본질로 봤어요. 만물이 생성하고 또 변화되고 그것을 또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로고스라고 불렀는데요. 로고스는 이제 번역을 하자면 신, 자연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성에 따라서 살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어떤 질서에 따라서 사는 거죠.
자연의 필연적 질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이건 필연적이죠. 동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칩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필연의 반대말이 우연인데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자연에는 어떤 필연적인 질서와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죠.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다시 또 봄이 옵니다. 이거는 자연의 필연적 질서죠. 법칙이죠. 이것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요. 이 로고스, 즉 신에 의한 어떤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순응하는 삶이 평온한 삶이 되겠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자연의 어떤 필연적 질서와 법칙에 순응하는 삶. 내가 이걸 억지로 거스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은 반드시 옵니다. 또 가을이 지나가면 추운 겨울은 또 반드시 오죠. 그러면 추울 때는 거기에 맞게 순응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요. 더운 여름철에는 뭐 선선하게 입고 얇은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그 운명에 순응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억지로 거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겨울이 제일 싫어, 추워, 뭐 이런다고 해서 이것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어진 어떤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따르는 삶이 그 삶이 우리 평온한 삶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스토아파는 그런 관점에서 이성에 따른 삶이 이것이 이제 행복한 삶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가 뭡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파나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려면 부동심,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봤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신적 쾌락, 지속적인 쾌락, 소극적 쾌락을 통해서 부동심에 도달하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스토아파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심에 이르는 길을 하나 더 정리를 한다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법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로고스를 얘기했는데요. 로고스가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입니다. 로고스가 이성의 명령이고 자연법칙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다. 자연법칙이 뭡니까? 자연법이죠. 이 자연법에 따라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로고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거 설명을 좀 더 하자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이성, 로고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 안에도 이성이 있죠? 사람도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도 있지만 이성이 있어요. 근데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요. 친구하고 다투는 경우 이성 때문에 다툽니까? 아니면 감정 때문에 다툽니까?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친구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친구들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왜 그러냐? 뭐 말로 하자. 이성적으로 하자. 이 말로 하자. 이 로고스에는 말이란 뜻도 있습니다. 말씀이란 뜻도 있는데요. 우리 감정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너희들 이성을 찾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성을 찾은 상태가 바로 마음이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성이라는 건 누가 가지고 있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죠?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물론 이성이 있지만 내 옆에 친구도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아파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류 전체, 인류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걸 세계 시민주의라 불러요. 세계 시민주의. 세계 시민주의 사상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만민평등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계 시민주의는 다른 말로 만민평등주의, 만민평등주의라고 한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만민평등주의 사상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성에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의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다 존엄해요. 그래서 인류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에 따르는 삶이 이것은 이제 그 사회 질서를 따른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만물이 다 로고스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사회 질서에 순응하자.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런 삶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에피쿠로스 학파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죠.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는 공적인 생활을 부정한다 그랬죠. 공적인 생활을 회피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몇 사람 어울려 가지고 교회에서 소규모의 공동체 생활을 한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의 쾌락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정신적 쾌락이 중요한 것이지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소규모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제가 정원학파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데 여기 지금 스토아파에서는 뭐예요? 사회 질서에 순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회적 역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 인류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무를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용이 다르죠. 이 점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많이 이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상당히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스토아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 수행을 이쪽에서는 강조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개인의 쾌락이 중요하고 공적인 생활을 여기는 경시했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 뭘까요? 공통점은 욕망의 절제를 통한 평온한 삶을 주장했다. 이것을 이제 안심인명이라고 했었죠. 안심인명. 이거 중요한 단어죠. 평온한 마음의 상태. 이것을 추구한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욕망의 절제? 에피쿠로스는 욕망의 절제인가요? 쾌락을 추구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뭐였죠? 에피쿠로스는 소극적 쾌락이죠. 그죠? 소극적이고 정신적 쾌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욕망 이런 거 절제하자고 주장했었죠. 여러분과 아타락시아의 진짜 뜻은 뭐예요? 소극적 정신적 쾌락이죠. 그죠? 그리고 꾸준히 이어지는 지속적 쾌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적, 소극적, 지속적 쾌락. 그래서 여기서도 욕망을 절제하자. 그래서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망만 추구하자.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망만을 추구하자. 근데 자연스럽긴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은 여기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식사를 즐겼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욕망의 절제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경우에도 맞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차이점 뭐냐 그러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쨌거나 겉으로는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근데 스토아파는 반대로 금욕을 강조하고
완전히 대조적이죠. 예, 여기는 금욕을 강조하고 여기는 쾌락을 추구했죠. 그리고 이쪽은 공적인 삶을 멀리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여기는 반대로 예, 공동선을 추구했다. 그래서 사회적 의무를 강조했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학파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면, 진정한 행복이 뭘까?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이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비록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뭔지 성찰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명을 잘 들었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스토아파는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였다. 어떻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 이게 로고스죠? 로고스. 그래서 여기 필기해 두기 바랍니다.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을 로고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O가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스토아파는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고 보았다. 이것도 얘기했었죠? 우주 만물이 다 로고스, 자연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도 이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겠죠? 예.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스토아파는 필연성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의 주체적 결단을 강조하였다. 어떻습니까? 필연성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3번 문제 아주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 필연성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이제 로고스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뜻이죠. 아닙니다. 여기 스토아파는 우연적인 일은 없다고 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모든 것은 로고스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추나 추동, 이 자연의 법칙은 변함이 없고요. 필연적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거꾸로 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뭐 갑자기 뭐 서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동쪽으로 졌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필연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성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로부터 벗어나죠? 틀렸죠. 그래서 여기 개인의 주체적 결단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는 필연적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틀린 게 되겠죠? X가 되겠습니다. 요 3번 문제 잘 봐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 기원과 중세 신학자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두 명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